그리고 또 이 자료들 계속 전부 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블로그 글에 전부 다 붙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봐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프로지님. 아,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뭐 그날 다시 글을 쓰던가 글 쓰는 거 부족하면 방송을 해갖고 설명을 붙여드릴게요. 가장 공부를 잘하는 법은 남을 가르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남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할 때가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왜냐면 설명하려면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설명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부분은 다시 한번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설명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까지는 최대한 해갖고 설명해드리고 자료 공유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1990년 이후 물가 변화였고 일본화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일단 비교를 한번 해봤죠. 1980년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1990년도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죠? 1990년에 전세가 다 함께 대호황에 들어섭니다. 우리 이제 일본 부동산값 오른 것만 생각하는데 그때는 일본도 거품 경기였고 전세가 다 거품 경기였습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죠. 경기가 뭐 한 5년 정도 쏘면 보통 좀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한번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면 76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일본이 이제 거품 경기 못 잡은 게 블랙 먼데이 여파라고 이제 이야기도 나오죠. 저기 보시면은 물가를 보시면은 일본이 이제 한 1985년 좀 넘어서서 한번 꺾였다가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걸. 일본이 아니고 빨간색은 이제 한국이고요. 말씀 제가 잘못 드렸네요. 이제 파란색은 어딘지 미국이네요. 그냥 물가라고 나온 건 미국이고 밑에 녹색이 일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이제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일본이 1990년에 물가가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주식값이 너무 올라가서 망했다. 적당하게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안 끊은 게 실수다라고 말을 하는데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서프라임 오기 직전까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또는 이제 중앙 관리하는 기구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들의 임무는 물가 잡는 겁니다. 주식값이나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걸 때려잡고 뭐 그걸 정상적인 범위 안에 조절하는 게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제일의 임무는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중앙은행도 그렇고 그 법의 설립 존립 이유가 이제 물가 안정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찾아본 적은 사실 저도 없습니다. 말만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써 있게 됐냐면은 인류가 겪은 두 번의 물가 상승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심리적인 충격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막 이런 거죠. 뭐냐면 이제 선진국에 벌어졌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언제죠? 아까 요 직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독일의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 중간에 발생했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치를 불러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들에 되게 큰 심리적 충격을 줬습니다. 돈 관리를 잘해가지고 물가를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돈 관리 잘못해가지고 하이퍼 인플레가 났고 그래서 세상이 좀 혼탁해지면서 나치가 일어났구나. 나치 덕분에 유럽이 다 혼란한 불타버렸네. 그러니까 다시는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 만들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 후에 뭐 잘했는가 봅니다. 근데 1980년에 한 번 또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미국이 금리를 확 올렸죠. 전 세계가 다 함께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고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뭐 저희 아버님이 1월 1일만 지나면 다 10%씩 물건값 올렸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막 20%씩 올라갔을 겁니다. 한국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좀 빨간색이 앞에 보이시는 표에 빨간색이 이제 한국의 물가인데요. 보면은 뭐 5%, 10%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은 매해 1월 1일이면은
가격표를 물건 저희 장사했었거든요. 구멍가게 다 10%씩 올렸습니다. 저희 들어오는 것도 10%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띄워두면은 무조건 돈을 버는 그런 요상망측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어쨌든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은 이제 그런 물가 상승,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여러 가지 능력을 총동원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서프라임 모기지 전까지 그렇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는 중앙은행의 그 목표에다가 하나 더 또 다른 목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따로 다음에 기회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지금 우리는 알지만 주택값이 너무 올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주식값이 너무 올라가도 문제가 뭐 크게 생기진 않죠. 그래도 IT 법을 우리 경험했으니까 다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만 안 건든다면 중앙은행이 그전에는 그냥 냅뒀습니다. 이 냅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 이제 엘린 그랜스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품이 좋을 수 있다. 꼭 나쁘기만 하냐? 그리고 거품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냐? 알면 어쩔 거냐 또? 알아서 터트릴 거냐? 터트리면은 이게 터트리는 게 비용이 싼지 아니면 터진 다음에 청소하는 게 싼지 그건 또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우린 거품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터트리지도 못하고 터트리는 것보다 터진 다음에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IT업을 터지는 것도 냅두고 뭐 그 외에 서프라임 모기지도 커지는 것도 그냥 대충 눈 감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홀라당 태워먹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얘기 아니고, 이제 물가만 잡을 수 있다면은 그다지 요 예전에는 자산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중앙은행이 간섭을 안 했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 포스팅 자체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죠. 물가가 동조화돼서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일본화에 공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2015년에 보시면은 거의 한미일 세 나라가 1%대의 물가 성장률을 갖게 됩니다. 이건 일본하고 비슷해진 거죠. 뭐 다 함께, 미국도 한국도. 잘 보시면은 녹색의 일본은 자주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 전 세계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저페니제이션 해갖고 일본화 그러는데, 근데 보면은 파란색의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서프라임 모기지 한번 이제 마이너스 갔다가 그 이후에 물가가 안 올라가고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자꾸 떨어졌다가 2015년쯤 돼갖고 제로 물가 상승까지 갔던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 세계 일본 되는구나 하면서. 근데 이 당시에 전 세계 국채를 보면은 그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라는 책도 나오고 했었는데 금리가 얼추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이너스 채권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가가 떨어지고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투명하고, 미래는 지옥이 될 것이다. 저성장의 계속 길이다. 라는 얘기가 되게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됐죠? 보시면 맨 오른쪽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다 함께 올라갑니다. 즉 어느 정도 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성장 궤도에 좀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일본화의 위협, 저물가, 뭐 고실업, 뭐 국가의 이제 뭐 역량 감소, 이런 것들의 큰 위협을 넘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망할 거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은 이제 버리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고비를 전 넘어왔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어쨌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여기서